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고, 또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부패 의혹에 또 한 번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야당, 야권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신의 한 수가 통합당 소속 의원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124만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124만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당선된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이번에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셔서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걱정된다.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서 의석수도 좀 줄고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새로 입성하신 홍석준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신다면,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또 우리가 살아낼 길을 또 마련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원내에서 국회 어떤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뻔뻔한 여당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옛날에 80몇 석 할 때도 양보의 미덕으로 어느 정도 상임위를 할당하고 또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거대 여당 됐다고 그냥 막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야 간의 이 어떤 갈등,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우리 신의 한 수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단순히 상임위원회 몇 개를 가지고 또 자리 싸움 하는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우리 우 기자가 적절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지난 18대 때는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죠. 불과 81석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153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회의 어떤 관례, 불문율을 그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그대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성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그리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에서 보면 전체 정부 구조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고, 특히 입법부 내에서는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당은 자연스럽게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 지난 6.29 이후에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 30몇 년 동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죠. 불문율이었습니다. 이거는 국회법보다도 더 앞선 불문율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이번에 우세하다고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과거의 불문율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 이것은 입법 독재,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통법부로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저희가 단지 상임위원회 몇 석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사수하고 투쟁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좀 분명히 좀 인식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한동안 정치 뉴스 듣기 싫어. 아유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셔서 넘어간 부분이 많았지만은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이죠. 법사위원장마저도 자기들이 네.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의 국회의장도 여당이 가져가면은 그냥 국회를 민주당 국회로 만들겠다. 그렇죠. 결국 네. 입법부를 그냥 민주당의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이거는 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국회가 뭐 그동안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좋은 선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기본원칙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여야 간에 어떤 간사 간에 특히 이제 법안 소위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올리고 그리고 상임위에 법안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법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어떤 위헌 문제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이번 민주당은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관례, 즉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어떤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것을 모조리 무시하고 아마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수를 앞세워서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점검 장치, 견제 장치가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막을 수도 없어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곧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말 입법부를 통법부화 하려는 시도로밖에 생각지 않는 거죠. 정말 어쨌든 이 민감한 사안인 거고 또 여기서 어떠한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4년의 국회 상황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좀 이루어지고 또 열심히 투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물러날 수 없는 선이고 저희가 몇 차례 의총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결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정권이 자신감이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정권의 경제 정책이 택도 없는 짓이다, 무능하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거봐 이게 국민의 뜻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겨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이거 가만둬서야 되겠습니까? 저 정말 저도 대구시에서 실물 경제를 직접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지금 뭐 어떤 지역을 떠나가지고 국가 전체 경제가 지금 엉망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사실은 좀 국민들이 제대로 좀 심판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로는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딱 한 가지만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한번 그냥 이 자료를 보시면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재정 지출과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부 2017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지금 정부 재정 지출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지금 현재 13, 14%나 지금 현재 이건 추경 전입니다. 재정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보통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은 일정 프로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이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한 2020년은 빼고 2017년 이후 18년, 19년을 보면은 지금 그 이전 단계보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 채무 비율도 지금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약 45%, 6% 된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성적표다, 통지서다. 곧 결과가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경제 정책을 지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재정은 급속도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재정을 지출했다는 건 나름대로 경제 성장에 또 발판이 되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네. 경제는 오히려 뒤로 자빠지고 있는 네, 네. 그런 모양새가 보였다. 네. 결국 지금 돈이 그냥 허투루 쓰였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을 당연히 적절하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과연 어떤 곳에 돈을 쓰느냐가 문제인데요. 정말 소위 말하는 경제 유발 계수, 투자 성수가 높은 분야에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런 어떤 경제 성적표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투자를 적절한 곳에 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단순성 어떤 복지 부분에 너무 치중했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그냥 아이고 그냥 경제 성장 안 됐네. 아이고 그냥 큰일 났네. 이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질러버린 게 있기 때문에 가령 재정 지출 나중에 그게 다 우리 후손들의 빚더미가 될 것이고 또 노령화가 심해지면은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국민들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오느냐. 어제 통계청에서 5월 고용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거의 130명, 128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경제 성장 1%, 0.1%에 따라서 수십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든지 아니면 실업자가 지금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지출이 증가가 왜 문제냐?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지금 현재 우리보다 재정 지출이 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OECD 평균 재정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한 8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45%, 6% 지금까지 합치면 그래 되는데 뭐 우리는 충분히 재정이 건전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기축통화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미국,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일본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에게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이 예를 들면 영국, 독일, 일본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 국가 신인도가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참아낸 거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참아내서 30%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냥 꽃간에 감 빼면서 계속 돈을 쓰니까 채무 비율이 급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정 기간 더 올라버리면 국가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당장 피치사라든지 S&P가 대한민국 지금 국가 신인도를 하향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에 있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국가가 일시적인 코로나 위기 때 돈을 써야 될 때 그렇죠. 저축한 돈이 없으면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카드가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정 안전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정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심히 앞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 참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또 정치권 관련된 이야기랑 엮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결국 자신들의 권력이 우선일 뿐 대한민국의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령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이 관건선거 의혹으로 또 우려될 만한 사안들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가령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거 전날에 재난지원금 신청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경하고 해가지고
돈을 뿌렸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또 여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순간에 자신들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 이런 것들은 버린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참 좀 아쉬운 게 여러 가지 국민들과 소통하고 뭐 또 노력하는 부분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정책을 펴는 모습이 거의 없다. 어떤 단기간의 어떤 임기응변적인 특히 어떤 본인들의 어떤 선거라든지 본인의 어떤 인기성 이런 어떤 정책에 너무 좀 치우친다. 조금 전에 재난지원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번 어떤 선거의 어떤 성패를 갈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미래통합당이 적절한 대응을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카드를 굳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상당히 결국은 이런 국가적인 중차대한 어떤 결정을 결국은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선거에 또 활용을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했다 그런 어떤 생각밖에 들지 않고 좀 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한민족의 미래를 좀 걱정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좌파들이 그동안 뭐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슈를 좀 끌어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희 신의 한 수를 이제 많이 애청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나라 돈으로 그게 감당이 되느냐? 아니 이거 좌파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네. 이 기본소득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보고 네. 계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진보의 아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라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 미래통합당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뭐 또 더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우리는 좀 이슈를 너무 많이 뺏겨왔다. 특히 이제 복지면이라든지 남북평화 통일 문제, 또 사회 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슈를 많이 뺏김으로써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좀 형성이 좀 미약했다. 이런 어떤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정면으로 대응을 하되 어프로치하는 어떤 방법이 저는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저도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의 논의 배경은 잘 아신 것처럼 AI로 지금 현재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어떤 직업이 없어질 거고 일시적인 어떤 실업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 어떤 기본소득의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이 월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60조, 20만 원이면 120조, 30만 원이면 18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첫 번째 방식은 기존에 있는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기본소득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럼 180조를 하기 위해서는 정세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논쟁입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기존의 사회복지 그리고 고용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두 번째 이제 방식인 거죠.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그쵸. 월 20만 원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통폐합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제 논의돼야 될 제도 중에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 면제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약간 추산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절반가량 49%가 지금 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죠. 공제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재원으로 보면 거의 한 57조, 58조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공제보다는 일단 최소한의 어떤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조세제도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고용제도, 고용보험 같은 고용제도와 같이 이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 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어프로치 방식이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의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겠지만은 이런 분석을 저도 듣긴 했었습니다. 복지 정책이 지금 굉장히 이것저것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 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특히 문재인 정권 돈 못 쓰기를 아주 소문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네. 뭐 보여주셨잖아요. 돈은 썼는데 성장률은 거꾸로 가고 있고, 이 정권 안에서 어차피 복지 맡겨봤자 형편없는데 나가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 복지하지 말고 그냥 이 기본소득으로 그 돈 빼서 그냥 그걸로 대안을 삼자. 이게 오히려 차라리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차라리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알아서 쓸 테니까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방금 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 전달 체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이걸 관리하는 관리 비용 역시 어마어마한 어떤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럴 바에는 유사한 어떤 복지 제도를 좀 통폐합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본소득으로 가는 어떤 논의하는 것도 일면 또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좀 접근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겠죠. 네, 정말 하여튼 이 관련된 사안들, 정책적인 부분들도 통합당 측에서 정말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슈 쪽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좌파에서 뻔뻔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윤미향. 이 윤미향을 놓고 많은 분들은 제2의 조국 사태다. 아니다. 차라리 조국이 날지도 모르겠다. 윤미향은 정말 대박급이다. 역대급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렸던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정말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또 이용수 할머니께서 또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데, 뭐 대구에 거주해서 그런다는 둥, 뭐 친일이라는 둥, 아니 살다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친일이라는 말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대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구 시민으로서 참 이용수 할머니 건에 대해서는 뭐 단순하게 비판을 하기 앞서서 너무너무 가슴이 사실 아픈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 좌파 쪽의 분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면 거의 우상시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용수 할머니 만나서 페이스북에 아니면 또 뭐 카스에 올리고 또 사진을 뭐 공유를 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이용수 할머니한테 그 이제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청와대 쪽에다가 비례대표 좀 내가 추천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달라고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주요한 또 행사도 뭐 한 4번 이상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참여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진보 좌파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일 내지는 이런 어떤 아이콘으로 좀 생각을 해 왔었죠. 그런데 단순하게 윤미향 지금 의원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또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 매도 프레임이 결국은 뭐하고 또 연결됐냐면 대구라는 거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할매니 또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본군 장교와 뭐 영혼 결혼식을 했다는 둥 이런 게 악성 댓글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게 특정 사안을 특정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나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특히 이번 코로나 때 대구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뭐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시민들은 스스로 자제하고 지금 거의 확진자가 계속 0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구 시민에 대해서
대구 코로나라는 둥, 대구 봉쇄라는 둥, 이런 어떤 악의적인 어떤 지역색을 좀 덜 먹이는 이런 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선거 결과 이래 나오니까 대한민국에서 독립해서 일본과 붙으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이 독립운동자, 국가보훈자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가장 일제시대 때는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정말 항일, 자기 어떤 전 재산을 다 팔고 만주에 가서 항일 운동을 한 분들도 대구 경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6.25 때는 정말 낙동강 최후의 보루를 지켰던 지역, 자유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 우리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역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독립해서 일본하고 뭐 붙으라, 야,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지역을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되고 가슴이 아프다. 특별히 이번 이영수 할머니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잘 아신 것처럼 I Can Speak 영화의 어떤 롤모델 주인공이었고, 사실은 위안부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전 세계에 어떤 그 문제를 던진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실컷 이용하고 청와대에서 부르고 난리치더니 이제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이 보면서 역시 좌파란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행동하는 저 문파, 뭐 어떤 친문 세력의 이 악랄함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의원님도 느끼실 겁니다. 윤미향에 대해서는 유독 청와대에서도 몸을 사리고 민주당에서도 막 응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제가 그 양정숙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비례 논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르고 하더니 왜 윤미향은 이런 식으로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실제로 윤미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정의연에 많은 인사들이 청와대에 있었고 또 지금 이 정권에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혹시 무언가 이 윤미향과 정의연 그리고 이 정권 간에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사람들 간에 뭔가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결사옹위하고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대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사실은 정의연대 출신들이 이 정부 핵심 어떤 요직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저도 참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윤미향 의원, 특히 정의연대를 둘러싸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현 정부에서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정부는 친중 어떤 반일의 기조를 좀 갖고 있는데, 결국은 반일을 하는 가장 큰 매개체가 결국은 위안부 이슈고, 이 위안부 이슈를 이끈 것이 결국은 정의연대고, 그리고 정의연대의 분들이 결국은 이 정부 핵심 어떤 요직이 있다 보니까 또 인적으로 커넥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내 편 그리고 상대편을 이렇게 조금 분리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봐야지 진실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는 좀 내 편을 너무 이렇게 좀 차별화를 한다는 게 국민을 좀 편가르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정부패한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또 자리한다는 것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통합당 야권에서 계속 진상규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좀 파헤쳐서 규명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번에 초선으로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
의정 활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지금 뭐 벌써 법안 같은 거를 혹시 좀 준비한 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년 7년을 포기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 당선이 되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때 느꼈던 좀 아쉬웠던 것을 법안과 그리고 정책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대구 지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일을 좀 하고자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적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결국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특히 기업의 활력이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는 너무 재정 지출, 정부 지출에 의해서만 자꾸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국은 자꾸 이제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너무너무 기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를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1호 법안을 중소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의 좀 길을 좀 불어넣고자 하는 법안을 지금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일명 중소기업 성계지원법, 가칭 히든 챔피언 만들기법이라 해서 결국은 중소기업이 성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CEO의 60대 이상이 30%, 그리고 50대 이상이 40% 이상이라고 봅니다. 즉 성계의 시점에 다다른 기업이 70%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가 성계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원활히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주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어떤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중소기업 성계 지원 법안을 지금 현재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어떤 경제 활성화 및 특히 어떤 민간의 활력을 좀 불어넣는 다양한 법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안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국가 권력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면,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변수를 건드려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법안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결국 중소기업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넘겨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또 지방에도 기업을 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기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일부 진보 좌파 쪽에서 이 기업 승계가 이제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 해서 좀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경영과 기술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 CEO가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에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 재산 어떤 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점점점 어떤 쇠퇴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기 자식에게 승계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개인적인 재산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자꾸 키우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과 기술과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다. 만약에 중소기업, 그 기업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고용하신 분들은 다 또
국가가 사회복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기업 승계가 중요하냐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관련된 법안 준비 또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서 홍석준 의원께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요. 뭐 간략하게 뭐 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그 대구 지역 중에서도 제가 이제 달서 갑이란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대구에서 가장 큰 성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통해서 좀 대구 전체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쪽 단지를 스마트 산단 및 정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우리 달서 지역에 있던 기본적인 어떤 접근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이 지역의 가장 킬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의료, 교육적인 면, 특히 또 환경적인 면에서 저희 금호강 일대를 국가 정원화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공약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약은 뭐 당연한 거고 이 공약 이외에도 어떤 우리 대구가 현재 코로나도 뭐 그렇지만 그 전부터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AI 산업별 응용센터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대구 지역의 어떤 경제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구 경제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우려점들도 의원님이 야당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헌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도 사실 시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주 신의 한수를 봐왔는데 또 제가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이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참 결과가 대단히 좀 아쉬워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는지 참 짐작하기조차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당선됐지만 현재 소수 야당의 좀 서름을 좀 톡톡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에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103명 의원들 똘똘 뭉쳐서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참 어렵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 미래통합당 부족한 것 많고 또 잘못한 것이 많지만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저 숫자를 믿고 횡포를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이 문재인 정부 잘 견제를 해서 2년 후에는 반드시 대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통합당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기회 된다면 자주 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177석, 180석, 지금 그 의석수 가지고 모든 걸 다 쥐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석수를 믿고 윤미향 같은 사람들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것이 계속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오만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만함, 저들의 저 악랄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야당, 지금 여러 가지로 무기력하다,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홍석준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원내에서 투쟁해 주시고 또 나아가 주신다면은 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도 함께 할 것이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의 흐름,
그것도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마다 추천! 참 중요합니다. 추천이 많아질수록 외부로 저희의 영상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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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